안녕하세요. 동역학 정비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학습할 주제는 바로 선형 운동량 보존입니다. 공학이나 물리학 문제를 풀다 보면 물체들이 서로 부딪히고 튕겨나가는 복잡한 상황들을 자주 마주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마치 기계 부품처럼 하나씩 분해하고 다시 조립할 수 있는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시그마 기호가 나타내는 합의 의미부터 질량과 속도의 관계까지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져볼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미분 기호나 더하기와 나누기 같은 연산들이 어떻게 우리를 정답으로 인도하는지 그 과정을 천천히 살펴봅시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아무리 복잡한 충돌 문제라도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동역학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비소의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은 바로 궤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질점계란 2개 이상의 물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닫힌 공간을 의미해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외부에서 이 공간 안으로 가해지는 힘 즉 외력이 전혀 없다면 궤 내부에서 물체들끼리 아무리 격렬하게 부딪히고 에너지가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더라도 전체 운동량의 합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를 관통하는 불변의 법칙 중 하나인 운동량 보존의 시작점이죠. 여러분이 관찰할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 즉 어디까지를 우리 편으로 묶어 하나의 궤로 만들지 결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부의 간섭이 차단된 우리만의 영역 안에서는 모든 변화가 규칙 안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제 모든 충돌 문제를 풀어줄 만능 렌치와 같은 공식인 선형 운동량 보존 법칙을 공개합니다. 공식은 모든 질량과 속도의 곱을 합한 충돌 전의 값은 충돌 후의 모든 질량과 속도의 곱의 합과 같다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시그마 기호는 궤 전체에 포함된 모든 물체의 운동량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더하라는 뜻입니다. 알파벳 소문자 M은 각각의 물체가 가진 고유한 질량 즉 무게감을 나타내고요. 소문자 V는 각각의 속도를 의미하는데 이때 속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 포함된 벡터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식의 왼쪽인 충돌 전의 상태와 오른쪽인 충돌 후의 상태는 계산 결과가 완벽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이 식 하나만 제대로 다룰 줄 알아도 우리는 동역학의 수많은 난제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정비소에서 기계를 고치듯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배워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 상황을 도해하는 것입니다. 충돌 전과 후의 물체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에 보이게 시각화하는 과정이죠. 두 번째는 시스템 설정입니다. 어디까지를 하나의 궤로 묶을 것인지 결정하고 외력이 0이 되는 경계선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존 법칙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산할 때 속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설정이 올바른지, 그리고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되는지 아니면 열이나 소리로 손실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죠. 이 3단계 진단표만 머릿속에 넣어두면 앞으로 우리가 다룰 5가지 핵심 작업들을 완벽하게 수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 연습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작업은 뉴턴 진자를 통해 배우는 완벽한 교환입니다. 상황을 설정해보죠. 질량이 똑같은 두 공이 부딪히는 완벽한 탄성 충돌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시스템은 타격을 가하는 공과 맞게 되는 공 전체를 포함합니다. 1번 공부터 5번 공까지 일렬로 늘어서 있는 이 장치에서 우리는 두 가지 보존 법칙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외부의 수평 힘이 없으므로 선형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점이고, 둘째는 공들이 변형되지 않고 튕겨나가는 탄성 충돌이기에 운동에너지 또한 보존된다는 사실입니다. 운동에너지가 0이라는 말은 에너지의 손실이 전혀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질량이 같은 물체들이 에너지를 잃지 않고 부딪힐 때 어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수식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식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주 명쾌합니다. 바로 속도의 맞교환이죠. 먼저 운동량 보존식을 써보면 질량과 첫 번째 속도의 곱 더하기 질량과 두 번째 속도의 곱은 충돌 후의 상태와 같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보존 법칙인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을 합한 식이 충돌 전으로 같다는 조건을 추가합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어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충돌 후 첫 번째 공의 속도는 충돌 전 두 번째 공의 속도가 되고, 충돌 후 두 번째 공의 속도는 충돌 전 첫 번째 공의 속도가 됩니다. 즉 두 공의 질량이 같고 에너지가
100% 보존될 때 두 공은 서로의 속도를 그대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정지해 있던 공은 움직이게 되고 달려오던 공은 그 자리에 딱 멈추게 되는 것이죠. 이제 뉴턴 진자에서 일어나는 연속적인 속도 교환의 마법을 살펴봅시다. 처음 V1이라는 속도로 달려온 1번 쇠구슬이 정지해 있던 2번 구슬을 때립니다. 방금 배운 원리에 따라 속도를 교환하면 1번은 그 자리에 정지하고 2번이 V1이라는 속도를 획득하게 되죠. 이 과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속도를 얻은 2번 구슬이 다시 정지된 3번을 때리면 2번이 멈추고 3번이 속도를 물려받습니다. 이러한 연쇄 반응이 구슬을 타고 끝까지 전달되어 최종적으로는 가장 끝에 있는 5번 구슬이 처음에 1번 구슬이 가졌던 속도 V1을 온전히 물려받아 하늘로 튀어오르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구슬들은 그저 에너지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만 수행할 뿐이죠. 이것이 바로 선형 운동량과 에너지가 함께 보존될 때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현상입니다. 두 번째 작업은 충격의 상세를 보여주는 견인차 문제입니다. 상황을 진단해 볼까요? 정지해 있는 1500kg의 승용차를 3000kg의 버스가 시속 25km로 당기기 시작합니다. 연결된 줄이 순식간에 팽팽해지는 그 찰나의 순간을 분석해보죠. 우리의 시스템은 버스와 승용차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연결줄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는 선형 운동량이 보존됩니다. 줄이 팽팽해진 직후 두 물체는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를 공통속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줄이 당겨지며 충격이 발생하는 이 과정은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피탄성 충돌이라는 점입니다. 에너지는 줄의 변형이나 소리로 사라지겠지만 운동량만큼은 끝까지 보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왜 이 상황에서 운동량이 보존되는지 더 깊이 파헤쳐 봅시다. 물체에는 여러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직 방향으로는 지구의 중력인 mg와 지면이 받쳐주는 수직 항력 n이 있죠. 이 힘들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 완벽하게 상쇄되어 물체의 수평 이동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수평 방향의 힘은 어떨까요? 줄에 장력이 존재합니다. 버스가 차를 당기는 힘과 차가 버스를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설정한 시스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내력들은 서로를 완벽하게 갉아먹으며 상쇄됩니다. 힘을 시간에 대해 척분한 값인 충격량의 총합이 0이 되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시스템 외부에서 가해지는 알짜 힘이 없기 때문에 전체 운동량은 변하지 않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제 수학적으로 공통속도를 구해봅시다. 버스의 운동량과 승용차의 운동량을 더한 값은 결합된 전체 질량의 공통속도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버스의 질량인 3000kg의 속도를 곱해야 하는데 이때 단위 환산이 필요합니다. 시속 25km는 25 곱하기 1000 나누기 3600을 하여 m/s 단위로 바꿔줘야 하죠. 승용차는 처음엔 정지 상태였으므로 운동량은 0입니다. 이 둘을 더한 총합을 결합 질량인 4500kg으로 나누면 최종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공통속도는 약 4.63m/s가 도출됩니다. 여기서 m/s는 1초당 이동하는 거리를 나타내는 속도의 단위입니다. 처음에 혼자 빠르게 달리던 버스가 뒤에 차를 매달게 되면서 속도가 줄어든 채 함께 이동하게 된 것이죠. 계산 결과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분명 운동량은 보존되었는데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충돌 전 에너지는 오직 버스만 가지고 있었으며 그 값은 약 72.338kJ이었습니다. 여기서 줄은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하지만 충돌 후 버스와 차가 함께 움직일 때의 에너지를 계산해보면 약 48.233kJ로 뚝 떨어집니다. 약 24.11kJ만큼의 에너지가 사라진 것이죠.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에너지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줄이 팽팽해지며 발생하는 피탄성 충돌에서는 운동량은 철저히 보존되지만 에너지는 형태가 변해버립니다. 밧줄이 떨리는 소리나 마찰로 인한 열 그리고 줄의 미세한 변형으로 에너지가 소실된 것입니다.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아도 운동량은 보존된다는 이 차이점을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작업은 방향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화물열차 정면 충돌 사례입니다. 20메가그램 즉 2만 kg의 열차 A가 오른쪽으로 초당 2m 속도로 달리고 있고 10메가그램인 열차 B는 왼쪽으로 초당 1m 속도로 마주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이 두 열차를 하나로 묶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주의점은 속도가 방향을 가진 벡터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오른쪽을 플러스로 정한다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반드시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야만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부호를 놓쳐서 엉뚱한 답을 내곤 하죠. 선형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할 때 방향을 무시하면 기계의 부품을 거꾸로 조립하는 것과 같습니다. 열차가 충돌한 뒤 어떻게 튕겨나갈지 그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이 작은 부호 하나입니다. 수식의 숫자를 직접 넣어보며 부호의 위력을 확인해보죠. A의 질량의 속도 1을 곱하고 B의 질량의 속도를 곱할 때 반드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차 B는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의 총합은 충돌 후 A가 오른쪽으로 0.5m/s로 이동할 때의 운동량과 B의 나중 운동량의 합과 같아야 합니다. 방정식을 풀어보면 열차 B의 나중 속도는 양수인 2m/s가 나옵니다. 결과가 양수라는 것은 처음에 왼쪽으로 오던 열차 B가 충돌 후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튕겨나갔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처음에 마이너스 부호를 빼먹고 계산했다면 완전히 잘못된 방향과 속도를 얻었을 거예요. 동역학에서 방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아주 짧은 순간 동안 물체들이 주고받은 힘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이 평균 충격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하나로 묶었던 개를 다시 분리하여 단일 물체의 충격량을 따져봐야 합니다.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양과 같습니다. 수식으로는 힘을 시간에 대해 척분한 값이며 이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것과 같죠. 열차 B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나중 운동량인 2만에서 처음 운동량인 마이너스 만을 빼서 총 3만 뉴턴세크라는 충격량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뉴턴세크는 힘과 시간의 곱을 의미하는 충격량의 단위입니다. 만약 열차가 서로 접촉한 시간이 딱 1초였다면 평균 충격력은 3만 뉴턴이 됩니다. 3만 뉴턴은 약 3톤의 무게가 누르는 힘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위력입니다. 네 번째 작업은 차원 쪼개기입니다. 상황을 보시죠. 2kg의 박스가 초당 5m의 속도로 60도 각도로 비스듬히 날아와 10kg의 정지한 카트 위에 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스템을 카트와 박스로 설정하되 분석 범위를 수평 방향에만 한정해야 합니다. 왜 모든 방향을 다 보지 않고 굳이 X축 즉 수평 방향만 보는 걸까요? 그것은 바닥면과 닿아 있는 카트의 특성 때문입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바퀴 덕분에 마찰이라는 외력이 거의 없어 운동량이 잘 보존되지만 수직 방향으로는 지면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박스의 속도를 그대로 식에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관심을 두는 수평 성분만을 골라내야 합니다. 왜 대각선 속도를 통째로 쓰면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박스가 바닥에 닿는 순간 Y축 즉 수직 방향의 운동량은 사라져버립니다. 박스가 아래로 치는 충격은 지면이 버티고 있는 수직 항력이라는 외력에 의해 상쇄되기 때문이죠. 지면은 개 외부 존재이므로 이 힘이 개입하는 순간 수직 방향 운동량 보존 법칙은 깨집니다. 반면 X축 즉 수평 방향은 다릅니다. 카트의 바퀴가 마찰을 차단해 준다면 외부에서 수평으로 미는 힘이 없으므로 오직 내부의 충격량만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각선으로 날아온 속도 벡터를 삼각함수인 코사인을 이용하여 X축 성분으로만 걸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잡한 2차원 충돌 문제를 1차원의 단순한 문제로 바꾸는 물리적 필터링의 핵심입니다. 이제 필터링된 속도로 계산을 마무리해보죠.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식을 세웁니다. 박스의 질량의 5코사인 60도를 곱한 값이 실제 카트를 밀어내는데 기여하는 유효 운동량이 됩니다. 코사인 60도는 필터 역할을 하여 수평 방향 성분만을 통과시키죠. 카트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 운동량은 0입니다. 이 유효 운동량이 충돌 후 결합된 박스와 카트의 전체 질량의 공통 속도를 곱한 값과 같아야 합니다. 식을 정리해보면 공통 속도는 약 0.417m/s로 도출됩니다. 여기서 m/s는 속도의 표준 단위입니다. 비스듬히 날아온 박스가 카트에 올라타면서 원래 속도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수평 이동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작업은 에너지의 숨바꼭질이라고 부르는 스프링 블록 문제입니다. 1m나 팽팽하게 늘어난 스프링이 복원되면서 양 끝에 달린 20kg의 블록 A와 30kg의 블록 B를 동시에 밀어내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스프링의 탄성 계수 K는 미터당 150N의 힘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제는 선형 운동량 보존 법칙뿐만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까지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하이브리드 유형입니다. 스프링 안에 숨어있던 에너지가 블록의 속도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찾아내야 하죠. 외력이 없는 시스템이므로 전체 운동량은 보존되지만 스프링이 늘어난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초기 에너지를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법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확인해 봅시다. 움직임이 시작되어도 개 전체의 운동량은 여전히 0이라는 놀라운 사실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출발 전 두 블록은 모두 정지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초기의 총 운동량 합은 당연히 0이죠.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르면 스프링이 풀린 후에도 A와 B의 운동량 합은 여전히 0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20 곱하기 A의 속도와 30 곱하기 B의 속도를 더하면 정확히 0이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은 두 블록이 반드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튕겨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가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면 다른 하나는 그 값을 상쇄하기 위해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여야만 하죠. 겉으로 보기엔 사방으로 흩어지는 무질서한 운동 같지만 그 합은 언제나 고요한 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스프링 속에 숨어있던 잠재된 에너지를 속도로 바꿔봅시다. 늘어난 스프링이 가진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탄성 개수 곱하기 늘어난 길이의 제곱으로 구합니다. 계산해보면 75줄이라는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었네요. 줄은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이 에너지는 스프링이 풀리면서 두 블록의 운동 에너지 즉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의 합으로 100% 전환됩니다. 앞서 세운 운동량 보존식과 이 에너지 보존식을 연립해서 풀면 각 블록의 정확한 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A는 약 2.12m/s, B는 약 1.414m/s의 속도를 갖게 됩니다. 에너지라는 원동력이 운동량이라는 보존 법칙의 틀 안에서 각 물체에 공평하게 나누어진 셈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관문인 2단계 복합 수리 작업 해머와 파일 문제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400kg의 무거운 해머가 1m 높이에서 자유 낙하하여 지면에 있는 900kg의 파일과 충돌한 뒤 함께 땅속으로 박히게 됩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스테이지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해머가 단독으로 낙하하는 과정이고 두 번째 스테이지는 해머와 파일이 충돌하는 과정이죠. 중요한 점은 각 단계마다 적용되는 물리 법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낙하할 때는 에너지가 보존되지만 충돌하는 순간에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실제 공학 현장에서는 여러 법칙이 교차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계를 차근차근 밟으며 해머의 강력한 타격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 스테이지인 낙하 과정에서 해머의 파괴력을 계산해 봅시다.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면 해머가 가진 에너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높은 곳에 있을 때 가졌던 포텐셜 에너지 즉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높이의 값은 바닥에 닿는 순간 전부 운동 에너지인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으로 바뀝니다. 초기에는 정지해 있었으니 운동 에너지는 0이고 위치 에너지는 최대인 상태였죠. 해머가 1m를 내려와 충돌하기 직전이 되면 속도는 최대가 됩니다. 수식의 숫자를 대입하여 계산해보면 충돌 직전 해머의 속도는 약 4.429m/s가 도출됩니다. 이 속도가 바로 다음 단계에서 파일을 타격하게 될 운동량의 원천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인 거대한 결합의 순간입니다. 해머가 파일을 때리는 찰나의 순간에는 선형 운동량 보존 법칙이 지배합니다. 해머의 질량에 방금 구한 속도 4.429를 곱한 운동량과 정지에 있던 파일의 운동량 0을 더한 값은 두 물체가 합쳐진 전체 질량의 공통 속도를 곱한 것과 같아야 합니다. 해머 400kg과 파일 900kg이 합쳐져 무려 1300kg의 거대한 질량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 무거운 결합체가 땅에 박히기 시작하는 공통 속도를 구해보면 약 1.363m/s가 나옵니다. m/s는 속도를 나타내죠. 혼자서 빠르게 떨어지던 해머가 무거운 파일을 만나 속도는 줄어들었지만 훨씬 더 묵직한 운동량을 가진 채 지면을 파고들게 된 것입니다. 충돌 후의 상황을 보면 에너지 관점에서는 아주 극심한 소실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충돌 전 해머가 가졌던 초기 위치 에너지는 약 3924줄이었습니다. 여기서 줄은 에너지 단위죠. 하지만 충돌 직후 결합체가 가진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보면 겨우 1207.55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소실 비율을 계산해보니 무려 69.2%의 에너지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충돌 시 발생하는 거대한 소음과 열, 그리고 무엇보다 파이를 땅속으로 밀어넣기 위해 흙을 파괴하고 변형시키는 소성 변형 에너지로 소모되었습니다. 운동량은 자연의 규칙대로 철저히 보존되었지만 에너지는 파이를 박는다는 목적을 위해 자신의 형태를 희생한 셈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수리한 5가지 충돌 패턴을 마스터 노트로 정리해봅시다. 먼저 뉴턴 진자는 에너지가 완벽히 보존되는 탄성 충돌로 속도를 그대로 교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버스 견인 상황은 에너지는 손실되지만 운동량이 보존되어 공통 속도를 형성하죠. 화물 열차 충돌에서는 벡터의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결과를 지배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카트와 박스 문제는 코사인 필터링을 통해 X축 성분만 골라내는 것이 중요했고, 마지막 해머와 파일은 에너지 보존과 운동량 보존을 단계별로 교차 적용하는 폭합 문제였습니다. 이 5가지 패턴만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도 여러분은 어떤 동역학 충돌 상황이든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각 상황마다 무엇이 보존되고 무엇이 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실력의 차이를 만듭니다. 시험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첫째는 벡터 부호의 누락입니다. 속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반대 방향은 반드시 마이너스 처리를 하세요. 열차 정면 충돌 문제를 풀 때 이 부호 하나로 정답과 오답이 갈립니다. 둘째는 외력과 내력의 혼동입니다. 수직 항력이나 중력이 개입하는 축은 운동량이 보존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성분을 쪼개서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는 에너지와 운동량의 잘못된 사용입니다. 두 물체가 찰떡처럼 달라붙는 피탄성 충돌에서는 에너지가 무조건 손실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 3가지만 주의해도 여러분의 점수는 수직 상승할 것입니다. 실수도 실력이라는 말을 명심하고 항상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습관을 지닙시다. 모든 동역학 문제는 이 하나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해결됩니다. 먼저 외력이 존재하는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외력이 없다면 운동량 보존의 길로 가고 있다면 충격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운동량이 보존되는 상황이라면 그 다음엔 완전 탄성 충돌인지 확인하세요. 맞다면 에너지가 100% 보존되어 속도가 교환될 것이고 아니라면 에너지 소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복잡한 충돌은 이 흐름도를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시스템의 경계를 명확히 긋고 외력을 차단하며 충돌의 종류만 파악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단순한 더하기 빼기 수준의 대수학 문제로 바뀝니다. 이 논리적인 흐름을 여러분의 직관으로 만드세요. 충돌은 하나의 고정된 현상이 아니라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 끝에는 에너지가 100% 유지되는 뉴턴 진자와 같은 완전 탄성 충돌이 있고, 중간에는 에너지가 부분적으로 손실되는 일반적인 비탄성 충돌이 있죠. 그리고 반대쪽 끝에는 에너지가 대량으로 소모되어 물체가 함께 움직이는 해머와 파일 같은 완전 비탄성 충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펙트럼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충돌이든 시스템 내에서 운동량만큼은 절대 배신하지 않고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에너지는 흩어지고 모양은 부서질지언정 운동량의 합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을 그토록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충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물리적 직관을 가져봅시다.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것은 사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내부 힘들이 서로를 완벽하고 대칭적으로 갉아먹으며 상쇄되는 과정입니다. 힘 곱하기 시간은 운동량의 변화라는 식을 떠올려 보세요. 충돌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물체가 받는 파괴력인 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하지만 그 파괴적인 힘조차 시스템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반대 방향의 힘과 만나 언제나 합이 0이 되는 자연의 경이로운 대칭성을 유지합니다.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는 거대한 폭발 속에서도 전체의 균형은 깨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충격량의 본질이자 우리가 배우는 역학의 아름다움입니다. 이제 동역학 정비소의 수리 가이드를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 안에서는 수많은 형태가 부서지고 에너지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극심한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상호작용하는 물체들의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들의 총합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선형 운동량 보존 법칙의 위대한 가치이자 아름다움입니다. 이제 어떤 복잡한 충돌 문제라도
여러분만의 논리적인 렌치로 당당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동역학 정비소의 모든 수리 과정을 완수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배운 내용을 복습하며 여러분만의 마스터 노트를 완성해 보세요. 감사합니다.